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공학과 이상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선 1과목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2023년도에 출제된 문제들을 복원 구성해서 특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목 데이터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과목 데이터 이해는 총 1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3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이해, 그리고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그리고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 이렇게 3가지 내용이 되겠는데요. 물론 문제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면서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암목지와 형식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암목지와 형식지의 내용들은 정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암목지와 형식지 두 가지의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암목지라는 것은 우리가 암목적으로 알게 된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학습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체험이나 또는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서 체험된 지식이 바로 암목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형식지라는 것은 어떤 형상화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징을 이 암목지와 형식지는 끊임없이 순환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특징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암목지의 경우에는 내면화와 공통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지의 경우에는 표출화와 연결화.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경우에는 첫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내공, 표현. 그런데 이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내면화,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를 거쳐서 다시 내면화가 되는 순환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개인의 노하우 등을 문서나 기타 형태로 표출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표출화되는 지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표출화되는 과정을 바로 표출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다뤄지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데이터는 유형에 따라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가지의 종류는 바로 정형 데이터와 그 다음에 반정형과 비정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3가지의 특성과 어떤 데이터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지를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형태가 있고 또 연산도 가능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기존에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던 데이터베이스들이 바로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 데이터베이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엑셀 파일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CSV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반대는 비정형이 되겠습니다. 정형의 반대는 비정형이 되겠는데요. 비정형의 경우에는 형태도 없고 연산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경우에는 NoSQL에 저장된다.
있습니다. NoSQL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반정형 데이터는 말 그대로 정형과 비정형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연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요. 우리 그 웹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XML이라든지 JSON 파일, HTML 이런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바로 반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비정형 데이터는 지금 비정형 데이터라고 했는데요. 데이터 내부에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 파일의 형태로 저장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메타데이터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대한 정보들, 언제 촬영했는지, 뭐 해상도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함께 저장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데이터 하면 반정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2번에 매쉬업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들을 조합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양질의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공공으로 개방된 데이터는 교통, 사회, 의료 문제에 사용된다. 요즘에 공공 데이터들이 점점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형과 비정형, 반정형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도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매회 출제가 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DIKW 피라미드의 계층 구조와 예시가 맞게 연결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DIKW라는 것은 네 가지 용어에 대한 머리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라는 것은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그 다음 I라는 것은 information에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K는 knowledge에서 지식을 의미하고 W는 wisdom 해서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아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 시험에서는 이 네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제들과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여기에서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A마트는 100원, B마트는 200원에 연필을 판매한다. 자, 이것이 바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그 개별 데이터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을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지만 이것 하나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을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마트와 B마트의 각각의 가격들만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보가 되겠는데요. 정보는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정보인 I가 되겠습니다. A마트의 연필은 B마트 연필보다 싸다. 자, 이 두 가지의 각각의 가격에 어떤 연관성을 부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관 관계 속에서 의미가 도출된 것을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의 경우에는 지금 네 번째에 있는
자, 요게 바로 지식이 되겠습니다. knowledge가 되겠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저렴한 A마트에서 연필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식의 경우에는 좀 구조화가 되어서 여기에 개인의 생각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들이 결합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는 A마트의 다른 상품들도 B마트보다 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요것은 바로 지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의 경우에는 어떤 지식이 축적이 되고 이것이 아이디어가 돼서 좀 창의적인 산물로, 그러게요. 그 예시 자체가 그렇게 창의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좀 창의적인 형태로 변환된 것을 지혜라고 해서 이 DIKW 피라미드의 가장 상위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맞게 연결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 네 가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우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연필에 관한 예시를 아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이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것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통합된 데이터이고 데이터는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 자체가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의 중복이라는 것은 완전히 제거는 어렵고요. 최소화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통합된 데이터이고 데이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은 통합된 데이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통합된 데이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저장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공용화되어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용 데이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삽입, 삭제, 갱신되더라도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특징인데요. 뭐 어쨌든 요거는 좀 변화되는 데이터에 대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변화되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삽입, 삭제,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의 내용을 보관한다는 의미에서 변화되는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의 특징은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다. 자, 저장된 데이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통합된 데이터, 공용 데이터, 변화되는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이 부분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 중 사생활 침해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알맞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빅데이터가 우리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그 효과들을 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엇이든 그렇지만 빅데이터가 발전해서 모두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이것을 위기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기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위기 요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생활 침해가 되겠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정말 모두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빅데이터가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위기 요인은 책임 원칙 훼손이 되겠습니다.
책임 원칙 훼손. 이 책임 원칙 훼손이라는 것은, 책임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책임 원칙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잘못한 할 것을 예측을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 책임 원칙 훼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데이터 오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오용. 자, 이 데이터 오용이라는 것은 뭐 알고리즘의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데이터 분석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로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들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는 동의에서 책임으로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동의가 되겠습니다. 동의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겪고 있으신 일이 되겠는데요.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활용해도 좋다라고 동의를 해주는데요. 이것을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해라 라는 원칙이 바로 동의에서 책임으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임 원칙 훼손의 경우에는 결과 기반 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원칙을 계속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오용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알고리즘에 접근해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이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데이터 분석이, 빅데이터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각 기업에는 뭐 변호사라든지 기업 전담의 회계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각 기업에서 이 알고리즘 분석을 전담하는 알고리즘리스트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사용자의 책임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동의에서 책임으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또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깊숙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간단한 약어와 그것의 의미들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경영, 인사, 재무, 생산 등 기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영 시스템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건 좀 기업에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ERP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요것을 ERP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용어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의미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는데요. CRM이라는 것은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합니다. 고객 관계 관리. 그래서 이것도 뭐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활용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제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물건을 한 번 구매하면 그것으로 끝이 났지만 지금은 뭐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는 회원 가입만 해도 이제 평생의 고객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C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KMS라는 것은 K는 앞서 설명드렸던 knowledge,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식,
관리 시스템이다. 또는 지식 경영 시스템이다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 조직의 지식들을 하나로 관리하는 KMS라는 시스템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SCM이라는 것은 기업의 공급망을 하나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경영 시스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용어들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앞에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음 중 데이터 분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간자의 입장에서 중재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알고리즘에 접근해서 이 알고리즘들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은 바로 4번 알고리즘이스트가 되겠는데요. 이 알고리즘이스트의 경우에는 주관식 문제로도 우리 단답식의 문제가 ADSP에서 출제된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단답식의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이것과 분석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의 형태들이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겠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함께 데이터 마트라는 것도 있고요. 또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씩 개념이 다른데요. 특히 첫 번째 나와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창고를 의미하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놓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떤 데이터들의 집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분석 방법까지 포함해서 조직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4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주제 지향성이 되겠고요. 주제 지향성이라는 것은 분석의 목적으로 어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모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데이터 통합이 되겠습니다.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데이터들이 모두 통합된 형태로 제공이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의 시계열성이 되겠습니다. 시계열성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을 시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데이터 비휘발성이 되겠습니다. 비휘발성이라는 것은 일단 데이터가 한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수록이 된다면 정기적인 갱신 이외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나 삽입이나 뭐 삭제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특징들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라는 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조금 더 작게 특정 주제나 요거는 특정 주제나 또는 부서 중심으로 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더 작게 모아놓은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은 어떤 좀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즉 정형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형이나 반정형까지 모두 한꺼번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1번에 보시면 전사적인 차원이나 특정 조직의 업무 분야에 초점을 준다.
전사적인 차원보다는 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전사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뭐 조직이나 부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데이터 마트가 더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ETL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ETL이라는 것은 E라는 것은 extract, 그러니까 추출하고 트랜스폼, 변환하고 그다음 L은 로드에서 적재가 되겠는데요. 추출, 변환, 적재를 할 수 있는 툴을 ETL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비휘발성으로 변화되는 값을 유지한다. 비휘발성의 특징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한다. 어떤 조직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가치 창출 측면에서 기업, 정부, 고객에게 미친 변화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기업과 그다음 정부, 개인 사용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것에 대한 문제들도 자주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기업의 투명성에 악 영향을 끼치나 혁신을 가져온다라고 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이 기업의 투명성을 더 증가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영향을 끼친다.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정부는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서 이것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반영하기는 어렵다.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개인은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 또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네 번째, 진입장벽이 높아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빅데이터 분석, 좋은 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로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한다. 자, 이 가치, 밸류라는 것이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나 정부의 의사 결정에 반영을 한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에서 시각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쉽게 관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즉 인사이트,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3번에 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총체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총체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정형 데이터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기업이나 조직에서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시 가치, 밸류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앞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그 사이언스의 정의를 내려봤으니까 이 데이터 사이언스, 즉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해서 빅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한다. 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분야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자, 이 인사이트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통찰이라고 하죠. 인사이트라는 것은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알고리즘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 입은 사람을 구제한다. 이건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알고리즘이스트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설득력을 높여 정보를 전달한다.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되겠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시각화에도 굉장히 능해야 됩니다. 시각화와 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우리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갖춰야 될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킬을 하드 스킬이라는 것은 분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떤 능력들, 그러니까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이 하드 스킬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소프트 스킬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도 하고 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소프트 스킬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묻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이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1번부터 각각의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가명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개인정보 식별 요소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가명 처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이순신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명 처리가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 데이터 마스킹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마스킹이라는 것은 뭔가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마스킹 정말 많이 하는데요. 홍길동이다 하면 이렇게 홍땡땡과 같이 홍별별 뭐 이런 식으로 가려주는 것을 데이터 마스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개인식별 가능한 값을 삭제한다라고 했는데요. 삭제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 값을 삭제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데이터 마스킹이라는 것은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 범주화는 데이터의 값을 범주의 대표 값으로 변환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씩 또 데이터를 나타내기가 어렵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기 위해서 뭐 35세다라고 하면 30에서 40이다. 라든지 뭐 30대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홍길동의 경우에는 홍씨다 이런 식으로 범주화를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네 번째, 데이터 총합으로 표시하는 것은 총계 처리이다. 총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개인에 대한 키를 하나씩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키에 대한 총합으로 나타낸다. 그렇게 되면 총계 처리가 됩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관식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괄호는 데이터의 가공 처리와 데이터 간 연관 관계 속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의미가 도출된 것으로 지식을 도출하기 위한 재료가 된다. 자, 이것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DIKW와 관계가 있습니다. 연관 관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I, 즉 정보가 되겠고요. 정보가 바로 다음에 지식을 도출하기 위한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보 또는 영문으로 information이라고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A마트에서는 금요일 저녁에 맥주를 구매하면서 기저귀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맥주 코너 옆에 기저귀를 배치했다. 이것에 맞는 분석 기법은 무엇인가? 굉장히 유명한 월마트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월마트에서 매주 주말마다 이 기저귀와 함께 맥주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연관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관 분석 또는 연관 규칙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물건들을 가까이 배치하거나 또는 쿠폰을 발행해주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 바로 연관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구글 글라스, 나이키 퓨어 밴드, 갤럭시 기어. 이 세 가지는 모두 IoT 기기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들을 연결해서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까지 모두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IoT 또는 사물 인터넷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관식은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니까 좀 중요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과목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